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문예창작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슨 김선영입니다. 초대에 응해주신 두 작가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행사를 마련해준 세종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부장님도 다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여기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박연준 시인과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굿으니까 10분만 와도 우리 울지 말고 행사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왔고, 그리고 학부장님도 입시 때보다 더 떨린다는 말씀으로 날씨가 좀 추울 것 같고 굿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급하게 두 분 작가 프로필을 좀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다 급하죠. 이런 변명을 하는 것도 이제 모든 게 다 우리가 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급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좀 너무 지루하지 않게 다 보통은 여기 박연준 시인과 오은 시인에 대해서 다 알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짧게 좀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분 경력이 워낙 화려하고 저서가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줄여봤어요. 우선 박연준 시인부터 소개를 드리면 2004년 중앙시민문학상의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어 등단했고요.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부터 최근작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렴 등을 출간했습니다. 산문집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소란을 비롯해 듣는 사람, 마음을 보내려는 마음 등을 내셨고 2022년에는 첫 장편소설을 내셨어요. 바로 여름과 루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오은 시인은 2002년 현대시로 데뷔했고 시집으론 호텔 카셀의 돼지들을 포함해 최근 나온 나는 이름이 있었다와 없음의 대명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집도 냈는데 마음의 일이라는 시집도 나왔어요. 재밌는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산문집으로는 너랑 나랑 노랑과 가도김을 출간했고요. 또 난다 출판사에서 시적절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초록을 입고를 내서 그 책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소개가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서 두 분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작가님들을 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박연준 씨. 네. 새해가 밝았어요. 네. 어떻게 새해를 맞이했고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지 네. 알려주시죠. 최근에 잘 지낸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겠죠. 너무 나라가 어수선하고 걱정이 많은데 저는 2024년이 너무 힘들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다음 해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넘어갔다 이런 생각으로 새해는 맞이했습니다. 네. 오은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2025년 1월이 저에게 안식월이에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쉬는 달인데 이 행사가 원래 작년 말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여러 가지 어수선한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1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하기로 한 행사가 2월 됐으니 이 행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2월 된 행사가 한 3개 정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또 나왔어 하시겠지만 또 나올 일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안식월을 원래 가져요 매년? 아니면 아니요, 올해만? 올해만 갖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안식월을 갖는다는 게 되게 이상한 게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셜 네트워크 상에 저 2025년 1월이니까 1월에 안식월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로 오는 것들을 이제 받고 답신을 할 때 제가 1월을 쉬기로 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어떤 영화 GV 요청이 왔었는데 공손하게 거절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뭔가 올 한 해를 구상하고 정말 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평소에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할 법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만나던 친구 연락해서 얼마 전에 만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무안에 다녀왔어요. 무안 공항에 그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갔더니 이제 외지에서 온 남자 둘이 있으니까 바로 쓰레기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날에 일어나는데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하고 쓰레기 다 던져가지고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써서 그 왼쪽 등과 어깨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이틀 정도 지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괜찮아졌습니다. 안 하다가 몸을 쓰려고 하면 몸을 항상 이렇게 머리만 쓰시잖아요. 아니 주로. 걷기는 많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몸을 쓸 일이 없는데 그때 생각했죠. 내가 PT 같은 걸 받아야겠구나. 이걸 하루만 이렇게 몸살 기운과 더불어 온몸이 찌뿌듯한 거 보니까 몸을 잘 안 썼구나. 그리고 근육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던 근육만 계속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화될 수 있지만 다른 근육을 가끔 쓰게 되면 이렇게나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두루두루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위튼 시니컬 가서 유희경 시인 만났는데 오은 시인하고 나란히 손잡고 그 요즘에 명사 생각이 안 나요. 건강검진 받았다고 하면서 둘 다 몸이 좋지 않다. 그게 이제 점수화되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희경 씨는 양, 저는 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유희경 씨는 저보다 2살 많은데 야 너는 나보다 어린 애가 그렇게 더 점수 낮으면 어떡하니? 했는데 제가 양이나 가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점수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았어요. 유희경 시인이 64점을 받았거든요. 제가 60점대 이상으로 가는 확률이 64점, 70점대 가는 것보다 높을 것 같아서 올해 또 한번 제가 열심히 몸을 좀 단련한 다음에 건강검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보통 그 질문을 할 때 저희가 순서를 짜가지고 처음에 어떤 근황부터 시작해서 글쓰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멋들어지게 주최 측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원래 순서상으로 쭉 이어져야 질문이 좀 매끄러울 수 있지만 뭔가 중간중간 뭔가 아까 했던 이야기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난데없이 튀어나온 질문도 있긴 하겠으나 뭔가 좀 그래도 재밌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아마도 제가 주황색 질문지인 것 같고 박연준 시인이 작년에 나온 시집이죠.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려면 초록색이어서 초록색 질문지를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연준 시인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은 시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아니 박연준 시인이 네. 초록색을 뽑아주시면 제가 질문 던질게요.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떨리지? 네. 연기대상 발표 같네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거 제가 다음에 오는 작가님들도 그냥 이 질문으로 계속 하라고 쓰시네요. 질문으로? 그런데 본인 질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오늘 팟캐스트 주제가 죽기 살기 말고 쓰기 살기입니다. 살면서 죽기 살기로 했었던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출간된 시집 제목이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름입니다. 혹시 죽기 살기로 했던 게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이 질문이 너무 무거운 질문인데 첫 번째 넣을 줄 몰랐네요. 제가 이 질문을 오은 시인에게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죽기 살기로 했던 건 제가 20대 때 시쓰기였어요. 시쓰기를? 네. 제가 지금 왜 오은 시인이 이렇게 보냐면 오은 시인은 등단을 자기가 직접 공모전에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쓴 천재처럼 뭔가 이렇게 쓴 거를 형이 이렇게 주워다가 공모전에 내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썼던 사람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빤해서 그랬던 거고요. 빤해서. 네. 죄송해요. 빤한데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한 거는 그때 시쓰기였는데 저는 그 21~22살부터 36살까지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회사와 뭐 홈쇼핑 전화 받는 거, 그 콜센터 전화 받는 거, 백화점 아르바이트, 호프집, 뭐 학원, 뭐 광고회사, 뭐 패스트푸드점, 뭐 너무 많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이 했는데 그 일을 한 이유가 그냥 시를 쓰고 이렇게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벌 수 있는 최소의 어떤 돈을 벌면서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었던 처지였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약간 부끄러운데 여러 가지가 좀 현실이 빡빡했는데 숨통이 트이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시를 써서 뭐가 되려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시인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적도 처음에는 없었고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뭐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 뭐 원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힘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이 위에서는 좀 제가 통제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죽자사자 매달렸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할 게 또 아니기도 했어요. 시 쓰기가. 왜요? 극단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뭐 아니면 도. 그렇죠. 왜냐면 또 저의 첫 시집은 약간 헤비메탈 같은 장르로 치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제 시집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죠. 왜냐면 근데 인간작이 얼음을 주세요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집이 나왔을 때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또 뭔가 더 좀 세지고 하드코어적인 면이 있었던 헤비메탈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 시집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느꼈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한 이틀에 한 번 시를 이틀 동안 못 쓴다. 그럼 굉장히 불안해하는 약간 좀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응모도 많이 하셨나요 당시에? 제가 근데 첫 공모전에 낸 거에서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나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냥 죽기 살기로 써서 냈는데 한 번 됐어요. 그것도 신춘문예에. 근데 그때는 연습장 스프링 노트를 3달에 한 권씩 갈아치울 정도로 습작을 많이 해서 약간 이렇게 몰입 빠져 있었어요. 맨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욕 먹고 뭐 잘리고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데 신경이 가 있다라는 이유로 끝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이상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끝하고요. 네네. 다음 질문은 이제 오은 시인님. 네, 저는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읽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이책의 미래, 출판의 미래, 작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제가 이걸 질문을 사실 질문지를 만들어서 던졌는데 죄송해요. 저는 지금 포럼 주제인 줄 알았어요. 2시간 동안 이 이야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읽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책을 매일매일 그렇게 바지런히 읽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없으면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뭐 빤하잖아요. 새로운 데 자극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주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자기 출판, 독립 출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그리고 워낙 뭐 카카오 스토리든 네이버 블로그든 쓸 수 있는 창구 많잖아요. 브런치 같은 채널도 있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되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잘 써보려면 욕심 생긴 사람이 나도 이 작가처럼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련한 책들도 읽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나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썼을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주제가 뭔가까지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찾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 쓰는 사람이 다 잠재적인 독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독자들은 잠재적인 작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읽는 사람이 결국 쓰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종이책의 미래. 혹시 전자책으로 책 많이 보시는 분 혹시 계실까 궁금합니다. 예, 그 전자책 뷰어가 있나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시나요? 핸드폰으로. 활자가 좀 작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래도 그 집중해서 보면은 집중해서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년에 제가 항상 연초에 하는 게 건대 입구역에 있는 제가 다니는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이제 안경 알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오늘도 갔다 왔어요. 갔는데 이제 시력이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안경사 분께서 저한테 다초점을 지금 시작해도 벌써요? 제가 그랬죠. 지금 시작해 빨리 적응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꿋꿋이 그냥 근시 안경을 맞춰서 왔는데 그 휴대폰을 가까이서 보면 확실히 더 눈이 안 좋아지긴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전자책 뷰어도 있는데 이게 책이란 게 넘기는 맛 그리고 뭔가 내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 물건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전자책에는 물론 이미지가 있고 내가 읽은 책으로 해서 서가를 뿌릴 수도 있지만 내가 소유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찾으라면 더 빨리 찾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검색을 해서 왜냐면 집에 있는 책들은 한번 찾으려고 하면 어제까지 보였던 것 같은데 안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럴 때 이외에는 저한테는 크게 효용이 없어요. 책을 만지는 것이고 가끔 이제 베고 자서 구겨지기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정말 내 물건일 때 오는 만족감인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 책을 넘기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같은 다른 포맷의 책들도 당연히 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이책의 비율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 출간되었다가 몇 개월 뒤에 오디오북 나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출판의 미래 이거는 연준 작가님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출판의 미래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노벨상 이후에 한강 작가님을 비롯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던 책들의 판매량이 많이 늘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계엄령 이후에 뚝 떨어져가지고 12월 달 정말 출판기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기도 하고 연초에는 또 이것저것 정신 없기도 하고 아직 전국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좀 많이 이제 출판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베스트셀러 한두 권이 출판사를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 연준 작가님도 그렇지만 그 한 작가에게 작가가 책을 내면 그걸 사주는 독자분들, 읽어주는 독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그룹으로 해서 꾸준히 읽혀서 출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100만 부, 200만 부 이런 것들도 너무나 높은 숫자고 다시 달성이 될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되지만 뭐 10,000권, 5,000권, 10,000권 이렇게 이제 독자들을 찾아가는 책들이 늘면서 출판사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작가의 미래는 어쩌면 그 챗GPT나 AI 때문에 붙는 질문 같은데 제가 여러 번 한 말이지만 그런 인공지능에는 욕망이 없어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다 답을 빨리 할 수는 있죠. 야, 근사한 로맨스 소설을 써보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고 중간에 고비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병에 걸리는 거고 하나는 교통사고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때 여기를 더 잘 쓰고 싶어. 여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쓰고 싶어 하는 욕망은 없다는 거죠. 작가를 쓰게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전에 썼던 것보다 더 잘 쓰고 싶으니까. 이건 모든 창시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화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전 작품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을 것이고 능가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분야의 작품을 쓰고 싶은 게 창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의 여부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작가의 미래를 잠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창작의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주긴 하겠으나 작가가 생각하는 뭐 결말이나 혹은 그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왜냐면 저도 궁금한데 모르겠어서 우리 똑똑한 오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물어봤는데 네, 좀 박현준 씨는 작가의 미래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사실 작가의 미래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질문해 놓고. 근데 오은 시인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좀 확신이 생겼어요. 욕망이 없다는 걸 생각을 네. 못 해봤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챗GPT에게 뭐 어떠한 걸 해서 무슨 내용을 만들어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서 제가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다시 해봐 그러면 또 너무 마음에 안 들게 얘가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근데 틀에 박힌 곳에서만 이 챗GPT는 답을 내놓는 거에 급급한데 사실 쓰는 사람이 쓰다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오은 시인 말처럼 욕망 잘 쓰고 싶은 혹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갈 때 작가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챗GPT에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챗GPT를 쓸 때마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유료 버전으로 쓰시나요? 아. 유료 버전이 좀 더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실험을 해보려고 네. 해봐. 그렇군요. 유료 버전으로 이 해야 모든 좀 게 더 돈이 깔끔하게 그렇군요. 슬프게도 그래서 거짓말도 하더라고 챗GPT가. 거짓말 잘하죠. 제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말하라고 했는데 박지성과 안정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지성과 안정환은 몇 년도에 축구 선수인데 왜 거짓말해? 아 그렇군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계속 유료를 써요. 유료는 거짓말 많이 해요. 유료를 쓰셔야죠. 구독을 해서 자, 지금 오고 계시는 난다 유성호 차장님 유료 버전이 있으니까 일단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갈 길이 머니까요. 네. 네. 제가 주황색을 뽑으면 되죠. 아니 초록색이죠. 제가 뽑았으니까 오은 시인 한번 뽑아드릴까요? 제가 박연준 씨께서 하는 질문을. 네. 그리고 박연준 시인의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라디오 DJ예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사연 소개할 때 방금 이거 했나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제 2025년이 오기를 바라마셨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2024년에 좀 지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의 시집, 장편 소설, 산문집 등 열정적인 창작 활동이 여파로 찾아온 번아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거절도 많이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회복된 이후에 글쓰기와 관련되어서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진지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삶은 뭐 길고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웃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등단을 한 지 20년 됐는데 처음 겪어본 번아웃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세게 온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되게 늦게 온 거라고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천하장사처럼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까지는 등단하고 그래서 글 쓰는 게 버겁다거나 힘들다거나 지친다거나의 그런 아예 개념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패턴과 흐름이 있는데 제가 되게 책을 많이 내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근데 저는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책도 되게 늦게 읽어요.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쓰는데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작년에 책을 3권을
이제 네. 1월, 4월, 8월에 내면서. 근데 이 세 권의 책이 거의 원고는 다 되어 있었어요, 셋 다. 마지막 그 산문집이 한 20% 원고가 조금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책을 내기 전에는 원고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고 나면 북토크를 또 다니고. 근데 그게 이제 세 권이 이어서 하니까 여름 무렵에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세 번째 책 나오고 나서 바로 아니요, 나오기 전에도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많이 지쳤는데 제가 못 지치게 컨트롤을 스스로에게 스스로 하다가 여름에 이제 제가 불면증이 아예 없는 사람인데 정말 걱정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니면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2시에 깨고 뭐 3시 반에 깨고 4시에 깨서 앉아서 계속 소파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좀 심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어쨌든 뭐 여름 지나서는 많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 연재하던 것들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한 가지 연재만 빼고 많이 정리를 하고 북토크도 세 번째 책은 거의 다 많이 못 간다고 했었어요. 네. 죄송하게도. 그래서 쉬는 거에 좀 많이 이제 잘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돌아오냐면 저절로 쓰여지는 기쁨이 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마치 미각을 잃은 요리사처럼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불행한 기분을 많이 느꼈고, 근데 또 그 여름에 또 제가 가장 좀 아끼는 어떤 친구가 몸이 많이 아픈 네. 어떤 판정을 받아서 경미하게 우울증을 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더 좀 힘들었다가 12월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회복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믿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회복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와중에 또 아까 다 연재를 그만두고 하나만 계속하기로 했다는데 하나가 뭔지가 궁금해지는. 그 하나는 이제 시를 소개하는 그 2주에 한 번씩 농민신문에 시를 소개하는 코너고, 시는 딱 그 산문은 매매예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농민신문에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일 수 있겠죠.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시를 좀 소개해주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시가 짧아야 되는. 분량 제약이 네네, 있군요, 분량. 확실히. 그래서 생략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시는 온전히 실어야 되잖아요. 오은시인 시도 막 싣고 싶고 한데 짧은 시를, 쉬운 시와 짧은 시를 자꾸 요청하셔서 어쨌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품 많이 드는 일이죠. 시집을 또 가려봐야 되고 거기서 또 적당한 분량과 또 읽힐 때 어렵지 않은 방식의 시들을 또 추려내야 되고 또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또 4매 정도로 써야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계속 해오시는 게 얼마 정도 지금 해오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한 10몇 곡지 쓴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쓴 네.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작년이군요. 네. 네, 해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제가 또 뭐? 네. 제가 제가 시인이나 뽑아주세요, 주황색. 주황색이요? 네. 지금 던져주세요. 그리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 혹은 도움을 받은 책을 한두 권 소개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걸 한두 권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아마 나를 거쳐간 무수한 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뭐 시집도 있을 것이고 소설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과학 도서나 인문학책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럴 거고 노래도 그럴 거고 먹을 것도 그럴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전을 진짜 좋아해요. 이걸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에 여러분이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전은 가볍지가 않아요. 저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사전 모으기예요. 그래서 각종 사전들을 구입하는데 요새는 이제 펀딩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뭐 동의어 사전, 뭐 반의어 사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랑 연관 없는 법률 용어 사전까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볼 일이 좀 생겼어요. 법률 용어 사전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게 됐는데 아무튼 사전에 약간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믿는 것을 다르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문학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고 하는 일상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소설이든 시에 담겨 있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사전에 적힌 뭐 단어와 그 단어의 뜻이나 특히 생태사전 같은 경우는 뭐 식물과 뭐 동물, 생태사전이니까 동식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어떤 게 재밌냐면 잠시만요. 제가 인덱스를 해와서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적힌 거 뭐냐면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을 제가 해놨는데 이걸 소개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들어보셨죠? 가시나무. 보시면 이게 또 세밀화로 다 그려진 거예요. 이게 사실 사진이 더 선명할 것 같지만 사진은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집중이 되지만 다른 부분이 이제 아웃포커스 되면서 좀 덜 중요하게 나오는데 세밀화는 모든 부분을 다 공들여 그리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이 책을 엮으신 윤구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가시나무가 참나무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토리가 달린다고 하는데 겨울에도 잎이 푸른 늘 푸른 나무라고 하고요. 너무 충격적인 거. 이름은 가시나무지만 가시는 없다. 이런 게 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에 뭐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것이 없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가 상상에도 반로가 되어서 그것도 메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언젠가 사문의 형태든 시의 형태든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도토리가 나겠죠. 왜냐면 이게 참나무가 하니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도토리는 먹을 수 있지만 너무 자라서 가루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열매로 도토리 목을 쓰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 문장이 설명적이라고 느끼지만 이것들을 상상을 더하게 되면 뭔가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좋아하는 게 뭐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딱 그것만 알려주잖아요. 나머지 여백을 제 상상으로 채워 넣을 수 있어서 사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을 좋아하고 잠시만요.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턱받이 포도버섯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과 젓가락 모양 있잖아요. 식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말똥과 소똥 위에서도 잘 자란다. 이런 거 설명 보면은 보통 많은 식물들이 말똥과 소똥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아닌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되고 찾아보게 돼요. 실제로 근데 독성이 높아서 잘 자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턱받이 위쪽은 하얗고 아래쪽은 노랗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이 버섯을 만나본 경험은 없을 테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 저게 혹시 턱받이 포도 버섯일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상을 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잊힐 수 있지만 그래도 기억 남는 거는 나한테 이미 글쓰기 소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집어넣을수록 나올 수 있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위해서도 사전이 참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시나무에 가시가 없다라는 얘기 저 드렸어요. 이거 아까 보자마자 살려고 지금 뭔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엘렌 식수라는 프랑스 작가의 글쓰기 사다리 3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 번에 처음에 다 읽으려다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책이 너무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틈날 때마다 읽으니까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문장 속에 함이라고 하죠.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뭐 난데없는 상상이 불어닥쳐가지고 글쓰기를 하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어떤 추방자는 분노로 죽고 어떤 추방자는 추방을 하나의 나라로 바꿉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령 이제 지금이야 여러분 여기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으니까 여성이 이렇게 교육받고 글 쓰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사회가 됐지만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추방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을 하나의 세계로 삼아가지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추방은 어쩌면 지금 쓰면 안 되는 것, 발설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금기 같은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시에 쓸 때, 단어를 쓸 때 치여가 될 수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경계를 또 허물어뜨리는 문장 같아서 좋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시몬 베유라는 작가님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도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문장 하나만 소개하자면 모든 정열 속에는 경이로움이 있다. 도박꾼은 성자처럼 밤을 새우며 단식할 수 있다. 때로는 예지력도 발휘한다. 그 성자와 도박꾼은 너무나 간극이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전혀 닮지 않은 존재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 이런 예리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아까 도박꾼은 밤을 새우며 단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뭘 전 잘 보는 일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게 있어서 경이로울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하나에 이렇게 열심히 단시간 동안에 몰두할 수 있느냐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찰을 하게 되고 성찰이라는 단어가 살필 성자에 살필 찰자더라고요. 2번 살피니까 얼마나 깊게 들여다보는 거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책에서 보리 생태사전 그리고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렌 식수의 글쓰기 사다리의 3칸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엘렌 식수의 글쓰기 사다리 3칸은 너무너무 흥미롭게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네. 한 번은 다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예, 책을 물론 이제 이것도 한 번 이걸 다 읽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니은 쪽 읽고 있거든요. 한 번은 다 읽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순서대로 읽으시는군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에 좀 뭔가 기분 안 좋으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너무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이거 당장 사려고 했고 아까 그 중력과 은총 그것도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해야 되죠? 온신이 기침하시고 제가 초록색을 하나 뽑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실 거예요? 네. 박연준 시인이 뽑은 질문은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길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소재가 굉장히 대단할 것 같지만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이 시나 산문이나 소설이 되잖아요. 하지만 문화작품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부피와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주 경험하는데 쓰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글이 다르게 흘러갈 때가 왕왕 있어요. 쓰는 사람은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쓰기 시작하면 한동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게 그 이상한 방향 쪽으로 선선히 마음을 내주고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면 자유분방함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게 쓰인 작품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아요. 많아요, 심지어. 네, 많은데 그 이유가 제가 그 글을 쓸 때 어떤 소재를 정해서 쓰잖아요. 보통 산문 같은 경우는 뭐 청탁을 아예 토픽을 이제 청탁 받을 때 토픽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글을 쓸 때 작가가
뭔가 확신에 차서 답을 알아서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는 답을 모르는 채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에 가장 많이 일기장에 쓴 말은 글쓰기는 헤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냥 헤매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어느 날은 헤매는 일이 참 노동일 때가 있잖아요. 전에 오은 시인도 뭐 시를 쓸 때 한 편을 쓰는데 뭐 몇 시간 동안 쓰면은 정말 허기져서 쓰러질 것처럼 돼서 이렇게 지칠 정도로 쓰기도 한다. 쓰러질 정도는 아니야? 뭔가 진짜 부끄럽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만약에 확고하게 뭔가를 안다면 제가 아는 내용을 이제 뭐 이게 좀 정리를 해도 추려가지고 잘 표현해서 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대부분 모르는 채로 써요. 그리고 모르겠는데 알고 싶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것을 뭐 산문도 그렇지만 시나 소설도 그렇게 쓰거든요. 특히 소설을 제가 이제 2022년에 여름과 루비라는 소설 장편 소설을 냈는데 이 인물들이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가니까 어떤 행동을 해라, 이 말을 해라. 근데 처음에 그렇게 몰고 가다가도 그렇게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소설가들이 뭐 어떤 뭐 토크 하는 자리에 나와서 혹은 뭐 책이라고 같은 팟캐스트에 나와서 제가 뭐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인물이 저절로 행동했고요. 이러면 저는 거짓말을 자기가 작가면서 작가가 어떻게 그거를 조정을 못 그 인물이 했다고 할까? 진짜 소설가들은 저래서 소설가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름과 루비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름이가 루비라는 그 전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의 편을 밖에서 못 들어줘요. 네. 늘 루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쓰이지만 자기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까봐 그렇게 발언을 잘 못하고 편을 못 들어주는데 나중에 이제 루비가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라지게 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루비를 욕하는 장면이 있어요. 교실에서 여름이는 그리고 엎드려 있고 그런데 저는 처음 했을 때 여름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채로 끝나는 것으로 장면을 썼는데 네. 태고를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태고를 계속 하는데 문장을 붙이고 하다가 갑자기 안에서 튀어나오듯이 여름이가 그게 아니라고 소리를 아이들에게 치는 장면에서 제가 쓰고 울었어요. 원래는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왜냐면 저라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네. 근데 여름이가 저는 그렇게 여름이를 그렇게까지 하라고 밀지 않았는데 스스로 외쳐서 제가 너무 놀라고 그냥 좀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여름이에게 작가인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글쓰기가 혼자서 다른 쪽으로 휙 간 거예요. 여름이의 박연준 시인의 성정이 담겨 있을 테지만 맞아요. 여름이만의 또 기계가 있어서 네네. 소리를 친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 소설가들이 거짓말 이런 걸 말한 거였나. 그래서 예전에 황정은 작가님이 뭐 자기 소설 주인공들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해서 진짜 거짓말을 가상의 인물인데 무슨 그들에게 미래가 어디 있으며 이랬는데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대목 낭독을 한번 청해도 괜찮을까요? 진짜요? 네. 그럴까요? 네, 제가 해드릴까요? 근데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글쓰기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가변성, 즉흥성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이 딱 맞아떨어지게 쓰이는 글도 뭔가 읽을 때 딱 떨어지는 맛이 있겠지만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이 글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친구들이 이렇게 대사 앞에 몇 개만 할게요. 걔가 너 꼬봉이었지? 그거 알아? 너 조퇴한 날 계단에 너가 토해놓은 거 걔가 다 치웠잖아.
냄새 더럽게 심해서 애들이 다 도망갔는데 걔가 옆반에서 나와서 치우더라. 너 이제 노연학지? 축하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자를 빼고 책상에 엎드렸다. 엎드린 채 견디었다.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내 어깨를 흔드는 손을, 우는 거다, 우는 게 아니다 논쟁하는 소리를, 차갑고 따갑고 가벼운 관심을, 무정함과 오수선함을, 폭행 두 손에 이마를 대고 견디었다. 기다려도 지나가지 않았다. 기다려도 지나가지 않는 게 있다. 어둠 속에서 내가 홀로 언덕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뒷문에 서 있던 루비가 엎드린 내 언덕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기 언덕으로 돌아가는 풍경이 보였다. 나는 혼자였다. 이제 루비가 없는 이 언덕을 내려가야 했다. 언덕을 내려오며 생각한 건 학자였다. 작은 학자. 내가 집에 들어가면 손뼉을 치며 뛰어나올 게 분명한 학자. 앞, 옆, 뒤에 어둠이 우르창창한데 혼자서만 화나는 학자. 아직 언덕을 모르는 학자. 그리고 나는 루비의 동생 준식이도 조금 생각했다. 준식이도 지금쯤 언덕에 서 있을 것이다. 혼자. 엄마와 누나가 사라진 언덕에서 혼자 내려와야 할 것이다. 루비 엄마는 애를 버린 게 아니야. 루비 엄마가 새벽에 루비를 데려갔어. 고개를 들고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네, 이게 앞에 장면이 조금 생략해서 이제 루비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가고 그리고 루비가 이제 가출했다는 소문이 도는 건데 사실은 여름이는 알고 있거든요. 루비를 한번 이제 떠나기 전에 놀이터에서 만나서 내일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래. 새벽에 나는 떠나. 근데 정말로 학교에 안 나올 줄은 몰랐던 여름이가 이제 네. 말하는 장면. 원래는 견디었다 그런 톤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 단락인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을 내듯이 말을 한 그런 게 있었군요. 그 부분 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없는 사람을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장면이어서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이는 사실 엄마가 없는데 여름이는 제 생각에는 루비 엄마마저 루비를 버린 거면 힘들 텐데 루비 엄마가 루비를 데려가는 거에 사실은 안도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버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좀 자기 자신한테 했을 수도 있을 말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낭독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번아웃 얘긴데요. 네. 제가 작년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는데 오은 씨는 번아웃을 겪은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노력하는 시간과 즐겁게 임하는 시간, 이것을 조율하는 일이 어려워지다 지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오은 씨는 언제나 되게 좋은 에너지, 뭔가 밝은 에너지를 주잖아요. 근데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지칠 때가 없는지, 뭔가 번아웃이 안 왔는지, 글이 쓸 때 힘든지는 않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언젠가부터 계속 번아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번아웃이 관성이 생기니까 이런 상태가 익숙해지다 보니 그러니까 뭐 일이 많고 수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도 그냥 묵묵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크게 좀 문제가 생길지도 근데 모르겠지만 번아웃이 심하면 이제 첫 번째 증상이 무기력해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진 적은 아직은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좀 악천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라는 게 시간적인 여유도 공간적인 여유도 뭐 재물의 여유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들이 많이 닥쳐와도 이게 나를 굉장히 옥죄거나 뭔가 수세에 몰리게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딴 생각하기 시간 그리고 산책하면서
뭔가 콧노래 부르는 시간, 실제로 저는 콧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이게 휘파람하고 콧노래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어떤 안식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3개월, 4개월을 길게 쉬고 안식년처럼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뭔가 다시 살아나야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급속 충전을 하면서 그 충전기 어디서 파나? 다이소에 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정말 센 번아웃은 아직 안 온 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율을 되게 잘 하신 거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지역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가면 이제 만약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갔다가 밤에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이긴 한데 그럼 몸이 너무 피로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도시에 가지만 그 지역에 가지만 그 지역에 그냥 그 학교나 그 기관만 갔을 뿐이지 다른 걸 뭐 밥을 먹었다거나 풍경을 봤다거나 뭐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뭐 여관이든 뭐 호텔이든 이런 곳을 잡고 하루 자고 오는 일정으로 뭔가 스케줄을 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몸을 좀 혹사시키면 내일은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뭐 여행하는 마음으로 출장 가는 마음을 같이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보다 훨씬 일이 많았을 오은 시인인데 이게 마음의 문제네요. 결국에는 내일은 이거 하면 조금은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거 다음에 일을 하면 돼 라는 마음이 저에게 또 필요했던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저도 당근이 중요한 사람이라 일을 하고 내일 쉬면 너무 좋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산책도 하고 낯선 풍경을 눈에 담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렇게 당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은 씨에게 당근을 주황색 당근을 내가 드리도록 하나 골라주세요. 하겠습니다. 이제 연준 시인님 차례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쓰기 이전의 삶과 쓰고 난 이후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이거 오신 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저는 박연준 씨는 아주 빼어난 문장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섬세하고 날카로운 문장을 읽을 때면 지금 박연준 씨께는 씀과 삶이라는 게 때려야 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개글 오늘 행사 소개글에 보니 쓰는 힘으로 산다 라고 적혀 있던데 쓰는 일과 사는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그 접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시죠. 쓰는 일과 사는 일이 떼야 뗄 수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작년 여름부터 많이 떼어진 상태 번아웃 이후에 네, 많이 떼어진 상태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쓰는 일로 산다. 그게 사는 힘으로 또 쓰는 것 같아요. 반대로. 쓰는 힘으로 사는 시기가 있었지요. 아까 제가 그 20대 때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또 사는 힘으로 쓰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뒤에 있는 사는 힘이 물건 사는 이건 아닌 거죠? 그것도 조금 뭐 기분을 좋게 예. 해주니까 그런 근데 그냥 뭐랄까 저는 쓰면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독자를 잘 상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소란을 냈을 때도 또 시집 앞에 2권을 냈을 때도 내게 무슨 독자가 있을까?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온감생심 제가 그거를 막 바란 적이 없는데 쓰면서 생긴 것은 그냥 저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산문에 썼을 때 자기 이야기처럼 읽어주시는 독자님들을 얻은 것. 그게 제가 쓰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제 삶이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은 제가 어떤 걸 쓸 때 이 글이 누군가에게 뭐 도움이 될까, 이게 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걸 좀 반대로 고민하게도 됐는데 그것은 제가 독자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죠, 지금은. 근데 처음에는 제가 책을 3권, 4권, 5권을 쓸 때까지도
크게 독자 생각을 많이 안 했고 저에게 되게 글을 잘 읽었다고 누군가 말해주시면 정말 과연 그러니까 믿지를 잘 못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독자님들의 힘을 많이 받아서 작년에 번아웃 그 연말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듣는 사람을 냈을 때 1월에 그 엑셀 파일로 그 독자들의 응원 메시지를 한 거의 600 몇 명의 그 독파하는 어떤 그런 네네. 거는 그 문학동네 챌린지 있잖아요. 네. 챌린지 그 응원 메시지를 600 몇 명이 써주셨는데 제가 그걸 간직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지나간 일을 잘 되뇌이지 않아요. 제가 쓴 책을 잘 안 보고 근데 작년에는 제가 그것을 며칠에 한 번씩 꺼내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썩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초년기와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젊지만 근데 저에게는 선물처럼 주어진 어떤 사람들의 응원 그게 좀 저에게 글을 썼을 뿐인데 이런 응원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600 몇십 분의 네네. 그 멘트잖아요. 응원한다고 네, 하고 그래서 잘 읽겠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했고 무엇을 좋아해요. 뭐 어떤 분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한 줄도 있지만 네. 길게 써주신 분도 있고 어쨌든 그 메시지를 그래서 그거를 그 뭐 갑오처럼 간직하셔야겠어요. 계속 글을 안 쓰고 네. 클릭해서 읽고 네, 번아웃 지금은 썼으니까. 이제 저를 좀 네. 그렇군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 책을 내고 지금이야 북토크나 이런 바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 저희 초창기에는 정말 독자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하면 너무나 저도 신기해가지고 되물 정도로 놀랐을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또 면대면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용기가 또 느껴지고 두고두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 듣겠습니다. 이걸로 보여주세요. 한 시간이 있네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하고 마지막 질문을 하라고요? 네. 초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라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오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를 조금 설문을 돌렸어요. 근데 책이라웃 이후 책을 읽는 감각이나 습관이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읽는지 오은의 독서 습관을 말해달라. 그리고 읽기 싫을 때는 없는지 집중이 안 될 때 뭐 그럴 때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지적인데 웃기기도 하고 매력적이냐고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누구 의견인지 진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그 질문 받고는 누구일까? 박영준 씨과 가까운 사람일 텐데. 그렇죠. 온신도 다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책이라웃 이후에는 책이라웃 때는 사실 한 작가님의 책을 그 전작을 다 읽고 제가 질문지 작성을 했으니까 그때와는 좀 다르게 됐죠. 더 병렬 독서를 하지만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매일 성실하게 읽느냐는 질문은 저한테는 뭐냐면 우리 매일 밥 먹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냥 책 읽을 때가 가장 저 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진 않죠. 물론 뇌를 쓰기 때문에 배고파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식을 많이 먹는 모양이에요. 스낵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은 실제로 집에서 많이 틈나는 대로 읽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대중교통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제가 신림역에서 2호선을 쭉 타고 왔어요. 건대 입구역까지 와서 올 동안 다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책 한 3분의 1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읽고 있던 책을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건대 입구역에서 내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동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보는 게 편하고 릴스 보면서 시간 때울 수도 있지만 물론 서서 갈 때는 저도 책 읽기가 좀 힘든 게 한 손으로 하다가 움직이다가 누군가랑 부딪히면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자리를 잡았을 때는 책을 읽으려고 항상 책을 한두 권씩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게 저한테 책을 읽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출장을 많이 갔는지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코레일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많이 이용하셨다면서. 저는 좀 KTX에서 잘 읽어요, 책. 왜냐면 일정한 속도잖아요. 고속버스는 잠자기 좋고 KTX는 책 읽기 좋은 곳인 것 같고, KTX 책을 또 잘 읽는 이유가 내릴 정차역을 많이 지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은 씨는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주 보거나 이러는 버릇은 없어요?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책을 읽을 때만큼은 주머니에서 안 꺼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문자가 와도 그때는 좀 어차피 2-30분 정도잖아요.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급하면 전화를 했겠지 생각을 하고, 내려서 보면 당연히 광고 문자예요. 쿠팡에서 뭐 세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와 있어가지고. 저는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1년 6개월을 스마트폰을 안 쓴 적도 있고, 막 앱을 깔아서 못 열게 막 막고 별짓을 다 하는데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주머니에서 별일 없겠지 하면서 책을 유유히 읽는 오은 시인이 얄밉네요. 아니 진짜 급한 일 있으면 전화가 오겠죠. 저는 문자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저도 급한 일이 없는데 이제 가서 이제 꺼내서 고양이 보고 이러거든요. 고양이 릴스 이런 거. 얼마나 여기 귀여운 게 중요한 거고. 여기 이제- 지적이 아니 아니 지적 호기심이 중요한 거고. 책을 읽는다고 지적이 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조금 얄밉고 부럽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지? 제가 그 자원봉사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 한 지인이 저한테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행동하는 지성 피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박예준 이제 마지막 질문 벌써 하나씩만 더 할게요.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의 혹시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말고 하나씩만 더 하고 그럴까요? 마지막 질문을 받은 다음에 여기 알겠어요. 질문을 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가 뽑았네요. 안간힘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해요. 사실 안간힘이라고 말하지만 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런 의하면 안간힘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하긴 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을 뜻합니다. 어쩌면 이게 죽기 살기로 쓰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작품이 그러겠지만 안간힘을 다한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상에 발표되고 나면 사실 책 한 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여기에 공력을 들였는지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잖아요. 본인만 아니까. 그 안간힘이 나만의 비밀이 되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 작품을 쓸 당시의 이야기, 안간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함께 낭독도 청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낭독은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다른 질문들을 받기 위해. 네. 안간힘. 근데 제가 그 글쓰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자연스럽게 읽혀야 한다.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막 너무 안간힘을 주고 쓴 건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시간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것이 안간힘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안간힘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런 책의 첫 챕터를 한 2달 정도 써요. 한 꼭지 아주 짧은 그거를. 그러니까 느리게 쓰는 거예요, 저는. 수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천천히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 정말 한 100%의 어떤 양이라면 그 챕터가 한 50%가 쭉 나올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엄청 길게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느린 사람인데 작년에 조금 다투 뭔가를 해야 됐어서 힘들었던 건데, 저는 뭐 마감이 있어도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딱 써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나서 3-4일 마감을 더 당연히 주겠지. 왜냐면 진짜 마감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저번에 그 잡지 그 개간지 편집자님께 진짜 마감일은 며칠이에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보통 그
뭐 작가들도 비슷하겠지만 출판사에서 파일을 보면은 최종이 있고 그다음에 최지종이 있어요. 그 최지종이 언제냐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인쇄 전 네. 정말 그 그렇고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안간힘이랑 그런 거 같아요. 좀 느리게 뭔가 가지려고 하고 표사 추천사라고 하죠. 네네. 그것도 시간 다 썼어도 저는 기다려요. 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장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에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미적거려서 근데 또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저와 정반대라서 너무 답답해요. 그거를 왜 가지고 있느냐. 네, 큰일, 뭐 작은 일, 뭐 여러 가지 경중을 따져서 빨리빨리 해치울 건 해치워야 된다는 주의고 저는 무엇이든 마감이 있으면 그걸 다 써서 어떻게든 더 뭘 할 수도 있고 시간 그래서 진짜 오래 쓴 시는 한 5년 걸린 시가 세 번째 시집 베누스 보디카의 검은 짐승들이란 시가 5년 정도 걸렸어요. 검은 짐승들 여러분 보여주셨다가. 근데 그걸 잘 쓰려고가 아니라 그냥 미적거리는 거예요. 완성은 안 되고. 미적거리는 것은 안간힘하고 좀 다른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안간힘을 잘 못 쓰는 게 제가 요즘에 그림으로 새를 조금 그려보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막 색칠을 삐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덥더라고요. 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간힘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은 털 2개만 하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번아웃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새를 그리면서 이제 이 셈이라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여러 몸의 어떤 형태와 깃털 이런 걸 보고 이름을 아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네. 이거 겉에 있는 거. 또 체키라웃 얘긴데요. 네. 체키라웃을 되게 오래 몇 년 하셨죠? 6년 한 4개월 했습니다. 저도 정말 올라오는 당일에 항상 아침에 듣던 청취자였는데 작년에 그만두고 일상이나 기분, 신변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게스트들을 만났을 텐데 대부분 쓰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두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겠지만 공통적으로 오은 시인이 그분들을 보면서 글쓰기가 이런 거구나 혹은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혹시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책이라웃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하는 루틴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고요. 많은 게스트를 만났지만 다들 책을 한 권 쓰신 분도 계시고 아주 많이 쓰신 분도 계셨는데 공통적인 거는 글쓰기 어렵다. 예. 어느 누구도 그냥 썼더니 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짧은 분량이든 뭐 긴 분량이든 분량과 상관없이 장르와 상관없이 주제와 상관없이 모든 글은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마음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고스란히 글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어떤 거는 너무 넘치게 들어가고 어떤 부분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게 또 글의 묘미이자 한계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맞닥뜨리기 때문에 뭐 작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연준 시인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넘게 글을 써왔으니까 글 쓰는 일 자체, 그 루틴 자체는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앉아서 어쨌든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것은 익숙하지만 매 글마다 어쨌든 새로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난처함은 계속 갖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출연했던 작가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글이든 쉽게 쓰이는 글은 없다. 허투루 쓰이는 글은 없다. 쉽게 쓰인다면 다시 봤을 때 결국 그 글은 좋은 글이 아닌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란 뭐 글쓰기 책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비법을 말하는 책도 있고 글쓰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책도 많지만 글쓰기 어쩌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
그 어려움과 난처함이 아닐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완성하는 것,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동의하고요. 쉽지가 않죠.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 권의 책을 내도 항상 백지 앞에서는 네, 두렵고 막막하고 다 평등하죠. 떨리고 평등하고. 물론 한글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를 수는 있고 폰트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결국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맨몸으로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게 글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도가 없는 장르. 네. 그렇죠. 네.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제가 먼저 연준 네. 시인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많이 남았잖아요. 아마 올해 말에도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남은 것을 소화해달라고. 2025년이 밝았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난감한 분들께, 그리고 글쓰기가 어려워서 헤어질 결심을 하지만 번번이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되는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종사이버대학교 문해창작학과 학인 여러분들께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되게 마지막 질문으로 딱 좋은 질문이고 있네요. 네. 글쓰기가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려운 건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항상 똑같이 저도 고민하거든요.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10번을 해내더라도 11번째 또 이 고민을 하는 게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국 작년에 조금 힘들었다가 결심을 한 건 아주 작아지자. 그래서 제가 2025년의 최고의 계획은 작은 사람이 돼서 아주 작은 존재로 작은 공책을 펴고 작은 목소리로 작은 글씨로 채우는 것, 그것을 하고 싶은 거고, 사실 그게 굳이 단어로 따지자면 초심이라는 걸 텐데, 누구나 정말 중요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간직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 표현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을 아주 작은 존재가 되면, 제가 첫 책 한 4번째, 5번째 책까지도 독자를 잘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작은 존재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책상보다도 더 낮은 존재. 그런데 이 낮은 존재가 너무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게 되게 뜨거워지고 열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무언가를 쓸 때는 그냥 나도 생각하지 말고 밖의 시선도 생각하지 말고 쓰고 싶은 어떤 덩어리만 좀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덕질을 하는 무용수가 생겼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보시나요?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어떤 무용수를 제가 너무 덕질을 해서 뭘 그렇게 열렬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좋아하지 막 너무 좋아하진 않는데 그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스트레칭을 잘하는 비법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스트레칭은요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대요. 몸의 자세가 아니라. 네, 마음을 먹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다 빵 터져서 막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어렵지만 스킬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산문 같은 경우는 시는 조금 다르지만 산문은
수련하듯이 문장을 다듬고 고치고 저처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숙성한 다음에 보고하면 할 수 있어요. 문법이라는 것이 있고 문체는 공들이면 정돈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마음 자세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오래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책을 내려고 했다가 지치기도 하고 글을 써보려고 하다가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래 못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박연춘의 마음수련 수업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마음 수련해야 돼. 저도. 네. 그렇군요. 네.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고 스트레칭인데 엄청나게 또 격한 운동이 아닌데도 몸을 풀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사람들이 너무 웃는 바람에 못 들어서 제가 속상한데 아마 다리를 일자로 하고 싶으면 일자가 된다. 아 이거 뭔가 사이비 종교인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 다리를 거가- 찢을 수 있다. 그쵸. 그 마음을 일단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마음 먹어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오은시는 다리를 할 수 찢는 있습니다. 거는 오은시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안 보고 책을 이렇게 드는 오은시는 다리를 찢을 수 있다고요, 제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 부흥 연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 마지막 신문 읽어주시죠. 아, 2024년 계획 중에서 이룬 것이 있는지 그리고 2025년 작은 계획 하나와 큰 계획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네, 2024년 계획 중에서 제가 이룬 것은 하루 한 장면 남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진들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하루에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오늘 한 장면 폴더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두 줄의 글을 적는 거예요. 마치 그림 일기를 쓰듯 사진 일기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1년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픽할 때도 사진을 고를 때도 잘 찍은 거 고르고 싶고 오늘의 더 중요한 것을 고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게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꽃이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많을 것이고 뭐 자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제 각양각색과 꽃의 비율이 또 많아진 걸 보고 아 생일 전환기에 접어들었구나 이제 별 수 없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1년이 약간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구나 어떤 하루도 무의미하지 않았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작년에 세웠던 계획 중에 달성한 것은 바로 그것이고요. 올해 계획 중에 작은 계획은 사실 큰 계획일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차례는 주변 동료가 출연하는 북토크 가기. 김상영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떻게 그게 가능해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김상영 씨 전화번호에 어떻게 지원 게 있냐면 한 번을 안 와. 되어 있거든요. 한 번을 안 와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다른 작가님들 행사할 때 여기 두 분 작가님 행사할 때도 갔지만 한 10번 정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자라고 해서 그 계획을 세웠고 큰 계획은 큰 계획이지만 달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재작년 8월인가 시집 나온 게 언제죠? 잠깐만요. 제가 제 시집이 저도 몰라요. 재작년 2023년 5월 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횟수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이쯤 올해 지나면서 다음 시집을 묶는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일단은 내가 몇 년치 써서 모았으니까 시집이 한 권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돌아보는 시간이 2년 차나 3년 차에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돌아보는 게 저한테는 큰 계획이고 잘못 들으셨으면 이제 발을 빼고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올해인 것 같아서 다음 시집의 여정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죠. 네. 네. 저도 너무 다음 시집이 기대가 되네요, 온신의. 네. 우리 비슷한 시기에 시 나왔으니까 작년에 저는 나왔으니까. 지금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네. 이 시집이 4월에 나와서 그 뒤에 그리고 번아웃도 이제 오고 하면서 또 제가 산문집을 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네, 아직 시는 한 편 있고 또 저는 또 천천히 쓰는 네. 그런 또 즐거움을 누리면서 네. 아마 그럼 다음 책이 저 이거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소설이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런데 제가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데 단편. 네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아무 뭐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끼적여 보는데 그 왜 글이 시작하기 전에 엄청 못생겨 보이고 뭉개져 보이고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하는 가장 두려운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떤 책이든 저는 이 시기를 다 거쳤거든요. 뭐 한 권의 예외가 없이 이게 가능할까 괜찮을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걸 거쳤기 때문에 그냥 또 그 과정을 지나나 보다 네. 하면서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박은준 작가님이 첫 소설을 냈을 때 여름과 루비가 제목이잖아요. 다음 책을 겨울과 사파이어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제목은 아니겠죠? 오 기억 안 나세요? 겨울과 사파이어. 잊고 싶네요. 네. 네. 이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받아서 또 토크를 잠깐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장 질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 이 눈보라를 뚫고 와주신 분들이 더 소중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두 작가님들 이 토크를 다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아니면 이건 꼭 질문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여기 현장 질문부터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그렇게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웬만하면 질문은 다 좀 받으려고 하니까 한번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한 명을 심어둔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심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심어둔 사람은 아니고 이 공간이 뜨는 거를 못 참기 때문에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제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를 쓰시면서 산문을 쓰시는 작가님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보통 시인이 쓰는 산문은 화려하고 미사여구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의 산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되게 단문으로 쓰시고 단단하고 단정한 문장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실 때와 산문을 쓰실 때 그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은 시인님을 몇 번 뵀는데 오렌지색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 오렌지가 아니라 당근색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를 쓰는 마음과 산문을 쓰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산문은 일단 작품이란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산문은 작품이 아니고 메시지인데 뻔한 메시지를 하고 싶지는 정말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바에는 안 쓰는 게 괜찮고 메시지를 안 주더라도 뻔하지 않은 형태로 조금 독자님과 저 그리고 이 관계에서 좀 건드려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는 그리고 산문은 조금 문장을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확한 표현을 가장 중요시하고 시는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는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무대 위에 올려두는 것이에요. 시는 무조건 벽에라도 골방이라도 벽에라도 붙여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이냐라고 물었을 땐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중요한 것보다 소통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님들이 요즘 저희 젊은 시인들의 시나 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해를 하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온 시인이 알 것 같은데 패션쇼에서 실용적인 옷이 아닌 그걸 뭐라고 하죠? 오티트 뭐 그거 있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저는 항상 못 외우는 이거 패션쇼를 보다가 제가 크게 혼자 빵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잘 나같이 패션에 무지한 사람은 모르겠고 하지만 막 머리에 이만한 삼각김밥 같은 걸 쓰고 막 모델이 이렇게 걸어 오는데 그 디자이너의 마음이 시인들의 마음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한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떤 아름다움에 복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패션쇼를 보면서 독자님들이 아예 시를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시를 어떤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네요. 문득 예전에 박윤준 씨 삼각김밥 머리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별명이 삼각김밥인 시절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웃음이 나는데 아까 산문을 읽어보고 화려하거나 화려하지도 않고 미사여구도 없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나 있지 않았나 생각해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발표한 산문들은 어쨌든 다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 시는 사실 원고 매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유시 형태로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어떤 문예지는 너무 긴 시는 지양해달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산문은 특히 저 신문의 연재를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정확하게 매수를 지켜달라고 해요. 가령 이제 원고지 0.1매까지 원고지 0.1매면은 뭐 부사 한 2개쯤 더 넣으면 채워지는 양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뭔가 화려하게 쓰려고 하는 그 수식어들, 형용사나 부사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 포맷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글쓰기 패턴이 아닐까 싶고 산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쓸 때 우리 어릴 때 글쓰기 배우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개요를 짜라고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라고 하고 선생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산문에 돌입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그게 뭔지를 일단은 한쪽에 적어놓고 이게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이야기,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산문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요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글쓰기에 돌입한다면 시는 시작했지만 길을 잃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뭐 땅끝마을에 도착하는 경우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더 저한테는 기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마을에 머물러도 됐지만 상상을 통해서든 어처구니 없는 어떤 비약을 통해서든 다른 데로 간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용이되는 그 영토가 시의 영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 유예수유 시집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이제 아찔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 시작법에 대한 시이기도 한데 이 시를 쓰면서 저는 무조건 앉은 자리에서 시는 다 쓰려고 해요. 그때 그 리듬이 이 시를 좌지우지할 것 같거든요. 다음 날에 이어서 쓰면 몸 상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몸의 자세다. 자세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열심히 들으셨다는 증거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루가 지나기 때문에 어제랑 다 똑같은 몸과 마음은 아닐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아찔한 시를 다 써놓고 마지막 문장을 못 적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저 조금 걸어요. 바깥에 나가는데 그때 제가 사당 살 때였어요. 사당역이 4호선이잖아요. 근데 좀 걸어가면 이수역이 나오고 이수역은 475선 환승역이고 7호선 라인으로 이수역 다음에 뭔 역이죠? 남성역이 나오고요. 남성역 다음에 숭실대 입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도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승배기역이 나와요. 네. 그런데 제가 장승배기역까지 걸어갔는데 아마 한 10,000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노선만 따라서 걸었더니 한 6, 7km 걸었던 것 같고 10,000보 정도 걸었는데 그때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시가 아찔이라는 제목의 시고 제가 시 쓸 때 늘 하는 게 나는 2020 몇 년에 몇 월에 사는 오은이지만 지구 저편에서는 아직 1984년에 사는 나와 얼굴이 똑같이 생긴 남성일지 여성일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거든요. 그게 되게 아찔한 거잖아요. 근데 시공간을 어쨌든 꿰뚫는 단어가 필요했던 거죠. 제가 출발을 어디서 했죠? 사당에서 했고 도착을 어디로 했죠? 장승배기. 사당의 당과 장승배기의 장 합치니까 당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당장이 재미있는 게 얻어 걸린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를 뜻하면서 방금 전에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10,000보를 걸었던 것에 보상을 받는 느낌으로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당장 시공간이 한 단어에 다 모였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출발했지만 마구 퍼져나가도 좋으니까 안 될 때는 실제로 정말 걷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떠오를 수 있고 전혀 색다른 곳에 이색적인 곳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진행하는 게 저한테는 시입니다. 이게 걸어서 박수를 받네요. 두 분의 답을 들으니 절로 박수와 미소가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 질문을 하셨더라도 미리 질문을 주셨더라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고 다른 질문이 더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폼 작성하실 때 신청 폼 작성하실 때와 달리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없으면 저희가 너무나 많은 질문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2개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은데 겹치는 것도 있고 미리 좀 대답을 해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런 게 또 권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질문, 제 눈에 띄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도 평생을 글 쓰는데 바칠 수 있을까요? 라는 조금 낭만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평생을 글 쓰는데 바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등단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관문을 목표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끔 저도 듣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뭔가 글을 쓰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하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럼에도 글을 쓰게 하는 힘이나 어떤 동기 같은 게 뭐가 될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상이 없다고 하면 일단 프로페셔널은 아니게 되는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책 한 권, 책 2권, 책 3권 이렇게 책의 형태로 글을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끄적여 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계속 글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쓰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저는 생각하는 것을 쓰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일기는 오늘 하루 뭘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생각만 쓰여 있거든요. 그런 글을 줄줄 쓰고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정확한 질문이 보상이 없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글 쓰는데 바칠 수 있을까요? 바치지 마세요. 아니 저 글 쓰는 사람이지만 글 쓰는 사람조차 프로조차 평생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혹은 나의 삶에 바쳐야 돼요. 나의 일상에 바쳐야 되지 글쓰기에 바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쓰기가 내 삶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꼽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만 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기도 해요. 저는 글쓰기가 제일 빛날 때가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생활이 잘 꾸려나가고 있을 때 그 잉여에서 나오는 힘으로 쓸 때 글쓰기가 빛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잘 사는 것을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성찰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할 때 새로운 글이 나오고 나만의 글이 나오지 아직까지 나 이번에 실패하면 나 이 하나 뺄 거야. 이를 왜 빼나 모르지. 생리를 하나 먹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절박함과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잘 꾸려나가면서 그 잉여의 힘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쓰기에 제일 좋은 건 사실 글을 썼으니까 저희가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뭐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또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저는 글 쓸 때 제일 행복할 때가 그냥 제가 몰랐던 제가 튀어나올 때 제일 행복해요. 아, 오은이 이런 글을 썼구나. 나한테 새로운 면이 있었네. 이런 면이 있었네. 그 글쓰기는 나를 발견하는 창구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제가 글을 써서 등단을 했고 책을 냈고 작가로 활동하는 것보다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더 값진 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뭐 세사대에서 교육을 받으신다든가 동료들과 함께 글을 서로 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마도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같이 고민해 봤는데 그 제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죽기 살기 말고 쓰기 살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문예창작학과와 달리 세종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훨씬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대단히 좀 길게 적어주셨는데 좀 짧게 좀 줄이면 폐기와 연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중장년의 글쓰기와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의 글쓰기를 구별을 하는데 청년은 폐기로 쓴다, 중장년은 연륜으로 쓴다 이렇게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기에는 정작 문학적 자산이 별로 없는 중장년의 입문자에게는 시쓰기의 포지션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어디에 둬야 할지 되게 머뭇거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또 학과에 좀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뽑아봤습니다. 또 연륜하면 박연륜 시인께서 연륜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항상 2년 빨리 등단했다고 선배라고 하면서 2년 빨리 태어났다고 지금 또 항상 연륜을 연륜 너무 어려운 폐결 어려운 말인데 사실 시쓰기가 뭐 시가 청춘의 장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춘문예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 공모전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너무 나이로 좀 배제하는 거 아니냐, 당선자를 좀 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이렇게 가려놓고 심사를 하거나 하는 거 맞잖아요. 물론 또 시를 읽어보면 그 연세가 짐작이 되기도 하고 저 같이 심사했을 때 신춘문예 기억나시죠? 네네네. 이설락 선생님. 네네. 예. 그 이선학 선생님이 1956년생으로 수의사로 되게 전문직이잖아요. 오래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시를 정말
확정적으로 쓰고 등단을 하신 건데 저희가 당선자로 뽑아놓고도 이제 놀랐잖아요. 네. 그때 생각보다 연세가 더 많았던 거예요. 네네 저희가 시를 보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이가 많아 보여서 안 뽑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분들의 나이를 모르고 시를 보는 거죠. 근데 시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시선으로 쓰인 시는 신춘문예나 뭐 신인상으로 뽑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발화하는 작품을 뽑는데 한 명을 뽑잖아요. 보통은 모든 신인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한 명을 뽑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해서 뽑는 거고 나이를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보는 눈의 어떤 시선의 새로움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년의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게 시다라고 했을 때 나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을 너무 구태의연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 저 나무가 그냥 나무로 보이면 시에선 큰 낭패예요. 의자가 그냥 앉을 수 있는 가구로 보이면 정말 큰 낭패인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것까지도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나이가 발목을 잡는지 아니면 내 생각의 발목을 잡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나이가 많다는 건 저는 그거는 연륜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얘기 되는 거죠. 왜냐면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모여서 지금의 이 나이가 된 거잖아요. 쓸 수 있는 여지, 가능성, 쓸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뭐 내가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응모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패기 문제인데 패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하는 것들을 내 말로 내 발화로 하는 게 패기예요. 이거는 왜 젊은 사람들이 패기가 또 있겠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질러대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패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충감이 있는 패기가 가능한 게 또 나이 든 상태에서의 어떤 그 상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기와 열정이 나이로 모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륜이 많이 쌓였다는 건 경험치가 많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내 삶에 익숙해졌다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면 새로운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낯선 것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령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왔던 길로 가지 마시고 돌아서 가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노트북으로 작업하시지만 다이어리 한번 써본다거나 혹은 반대로 해본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낯선 것을 좀 주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험도 필요할 것이고 다르게 보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의자 말씀했는데 의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구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 가령 이제 조병화 시인의 의자 같은 시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앉을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의 의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의자의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나의 어떤 상상력을 집어넣으면 나만의 의자가 탄생을 하는 거고 그것은 연륜과 패기가 다 결합하는 상태의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절대 의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육체가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시가 나이가 드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가 나이 들어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보면서 저는 두 분을 따로 잘 알고 있으니까 두 분을 따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서 두 분이 시너지가 괜찮을까? 합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은 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을 안 오니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니까 따로만 보다 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감수성의 천재 같은 박연준 시인이 있고 지식, 아이디어의 천재 같은 오은 시인이 있어서 뭔가 지식만 듣다가 조금 심심해지면 박연준 시인이 다시 말을 해주고 박연준 시인 얘기 듣다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오은 시인이 얘기를 해줘서
오늘 너무 즐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비슷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저희가 마친 걸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고 사인을 받으시면서 또 작가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즘 그 오신 거 아세요? 요즘 아이돌들이 이런 행사가 끝나면 사진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전체 사진 찍고요. 저희가 그 문자로 개별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을 가져가실 수 있게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촬영 한번 하시고요. 오늘 그 소중한 기회에 작가님들의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작가님들하고 사인을 하시면서 가시고, 그리고 기념품 못 받아가신 분 여기 제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아까 우리 김사현 교수님이 이런 행사의 가장 큰 권력자가 질문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가장 큰 권력자는 주차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주차권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권 받아가시고 원래 차가 있는 사람이겠네요. 편안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